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8일 월요일, 3월 마지막 주 월요일인데요.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 진행을 맡게 된 주식 맛집의 정진 대표입니다. 저는 우선 팍스경제TV에서 주식과 국내 선물, 해외 선물 위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3월 마지막 주 월요일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시고서 저와 함께 성공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같이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단에 QR코드가 보이실 겁니다. 거기에 스마트폰 카메라 앱을 갖다 대시면 자연적으로 링크가 생성이 되는데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체험 여러분들에게 노란 톡방을 단체 톡방을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단체 톡방에 들어오시면 채팅방에서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시황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종목 분석하고 다양한 이슈 포인트들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면서요. 금일 하나 그래가 또 오늘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오늘 관심 있게 보는 섹터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 이렇게 좀 매매 전략까지 좀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방송하는 동안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장전 미국 증시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증시의 다우 지수는 0.4포인트 넘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34,861.24포인트로요. 오히려 상승 마감을 보였었고 반대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좀 약간 마이너스 0.16% 하락 마감했습니다. 소폭 하락 마감했는데요. 14,000포인트 좀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S&P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0.5% 상승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 보면 대부분 보합세라고 볼 수 있지만 혼조세라고 볼 수 있지만 다우지수하고 S&P는 그래도 0.5% 가까이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면 되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소폭 하락했다. 일본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폭 상승한 마감했고요. 영국 지수도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대로 중국이랑 프랑스는 좀 약세, 홍콩 지수는 특히나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좀 이슈를 한번 체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혹은 그 전에 있었던 이슈들 모아봤는데요. 뉴욕 연은 총재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연은 FOMC 이런 회의에서 거의 부총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뉴욕 총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뉴욕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금리 인상 역시 마찬가지로 언급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언급을 했었는데 뉴스를 보는 것과 같이 뉴욕 연은 총재, 부총재라고 할 수 있어요. FOMC 부총재라고 할 수 있는데 연방은행 총재가 아무래도 기준금리 50% 인상해야 한다. 이렇게 좀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상태이고 또 러시아 전쟁 때문에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기타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공급망의 차질도 빚을 수가 있고요. 그런 공급망의 차질이 원자재 가격 더 폭등시킬 수 있고 당연히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의 판매 단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총 완제품을 살려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가가 계속적으로 크게 치솟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좀 가파르게 좀 인상을 해야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장기적인 경기 침체까지 가지 않게 선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지난주에도 원래는 지난 3월달 지지난주였죠. FOMC 회의 때는 25bp 0.25% 금리 인상을 올해 7회, 내년에 3회에서 총 10회까지 한다고 점도표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3월 달에는 25bp만 인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2월 달, 1월 달에는 올해 금리 인상 되게
가파르게 할 것이다. 시장에서 엄청나게 우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50bp 이상씩 뭐 6회, 7회도 할 수 있다라고 좀 시장에서 우려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1월달, 2월달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러시아까지 터지면서 더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3월 달에 25bp만 인상하니까 시장에서는 다소 생각보다 덜 올렸네, 다행이다 하고 반등세가 좀 보였었거든요. 하지만 그 금리 인상 이후에 계속적으로 뭐 공급 물가가 폭등하고 있고요. 러시아의 압박이 점점점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원자재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최대 수혜국이 이런 원자재를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거든요, 솔직히. 예, 그래서 미국이 큰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금리 인상들을 통해서 원자재 가격의 급등, 소비자 물가 급등을 일단은 선 조치를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들 강하게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이 그래서 올해 7회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바로 다음 회의 때에 50bp, 5월 회의 때가 다음 회의거든요. 5월 회의 때는 50bp 해야 된다. 지난주에 파월 의장도 가능성을 시사했었고요. 지금 뉴욕 부총재죠.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50bp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선진국 최대 경제 시장을 갖고 있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이렇게 가파르게 빠르게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개도국이나 아니면 좀 저희 나라 같이 이렇게 좀 중간에 껴있는 나라 있죠.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 덩치가 좀 더 작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도가 굉장히 크게 칩니다. 채찍으로 보시면 채찍 여기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흔들면 여기는 조금밖에 안 흔들리지만 끝에 갈수록 굉장히 파동이 크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일수록 이 파동이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 타격이 크게 연관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런 금리 인상 기조가 개발도상국이나 혹은 후진국 같은 경우 경제가 좀 덩치가 작은 나라일수록 굉장히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고 민감하게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돈벌이 수단이 내수시장으로 지금 활성화돼서 버는 게 아니라 다 전부 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금리 인상이나 달러 가격 상승에 굉장히 크게 수출하는 기업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또 이런 원자재나 원유 등을 전부 다 수입해야 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러시아 전쟁으로 혹은 이렇게 규제 강화나 대립을 하게 되면 가장 큰 피해 보는 나라들은 당연히 유럽입니다. 러시아한테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걷잡을 수 없을 것 같고 최대 수혜국은 제가 아무리 봐도 미국입니다. 미국은 진짜 남의 싸움 부채질이 엄청 하면서 원유 팔아먹고 있죠. 달러값 올려놓고 있죠. 지금 미국만이 어쨌든 예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이 전쟁으로 완전 폐해가 됐는데 그나마 미국이 엄청나게 자본을 투하하면서 유럽이 다시 일어섰거든요. 빠른 기간 내에. 그렇게 서로 유럽과 미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아무래도 러시아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는 있지만 미국은 오늘 보시면 앞으로도 좀 더 유럽에 투자를 많이 해서 자금 투입을 많이 해서 불안감을 조금 상쇄시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IB들 있죠. 대부분 우리나라 IB가 크게 유명하지 않은데 JP 모건이나 이런 특히나 미국의 대형 자금들이 운용하고 있는 이런 IB들이 올해 2회에서 4회 정도는 50bp 인상 가능성을 좀 시사했습니다. 한 IB 업체들이 아니라 여러 중요 IB 업체들이 올해 아무래도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2회에서 4회 정도는 50bp 할 것이다. 7회 25bp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50bp를 2, 4회 정도 할 것이다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들이 오히려 좀 시장을 크게 불안하게 만드는 모습들이에요.
예, 작년에도 역시 작년 말부터도 이러한 50bp 인상 4회 이상 할 수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언급했었거든요. 그러면서 1월달 시장이 굉장히 폭락을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3월달에 25bp에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아이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골드만삭스, 시티은행 등 2회에서 4회 정도를 할 수 있다라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마 러시아발 리스크가 좀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올해 5월, 6월, 7월, 9월에 50bp 인상 가능성, 그 다음에 2022년에는 25bp 5탄가 2.75, 3.0. 아무래도 한 해 총 목표가 2.75에서 3.0까지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 월가의 투자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금 시장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좀 금리 인상을 우리는 한국은행에서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 하면 미국이 굉장히 큰 경제 규모가 큰 나라잖아요. 여기 안전자산 중에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게 미국 채권입니다. 미국이 망하면 전 세계가 망한다라고 투자자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이 당연히 채권을 발행해, 채권 발행한다는 얘기는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거든요. 이자를 받고 그게 채권이니까요. 그래서 미국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채권을 산다는 얘기는. 미국이 채권을 발행했을 때 당연히 모든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이니까 미국 채권을 삽니다. 대신에 안전하면 안전할수록 이자가 적잖아요. 상식적인 경제 상식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이자율이 낮은데 만약에 그 금리 인상을 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금리를 올려주게 당연히 기준금리가 올라가는데 이런 이자 지급에 대해서 당연히 올라가겠죠. 미국의 입장에서 안전자산이고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채권을 당연히 더 수요를 높일 수밖에 없겠죠. 금리가 올라갈수록.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이란 나라의 채권 발행을 했을 때 미국보다 금리가 낮아요. 예를 들어서 이자를 덜 줘요. 미국이라는 굉장히 안전한 자산이 금리를 2% 준다고 하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도 2% 준다고 해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국한테 투자를 하지 누가 한국 채권에 투자하겠습니까? 이 정도로 모든 전 세계의 투자자들은 당연히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각 나라에서는 채권을 계속적으로 발행을 하면서 자금을 융통을 하거든요. 내수적인 수입이나 번 돈으로만 경제가 굴러가는 것은 아니고 채권 발행을 통해서 미리 선결제로 캐시플로우 하고 그리고 나중에 돈 번 걸로 갚고 이런 식으로 기업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자를 더 줘야지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이자를 더 줘야지 그러니까 즉 채권 발행을 더 금리를 높여서 해야지 투자자가 그만큼 투자할 명분이 생기는 거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얘네가 좀 더 위험하지만 이자가 더 높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하는 그런 마인드가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렇게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채찍 효과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경제 덩치가 좀 작은 나라이면 작은 나라일수록 금리를 훨씬 더 많이 줘야 돼요. 그래야 투자자들은 거기에 맞춰서 더 투자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용이한 재료가 되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안전 자산이라고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 그거보다 경제가 좀 더 뒤처지는 나라들은 미국보다는 더 많이 금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안 올리고 싶어도 안 올릴 수가 없는 게 미국이 올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자주 빈번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1월 달에 금리 인상했었고 당연히 1월 달에도 금리 인상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엄청 우리나라 국내 지수 엄청 빠졌거든요. 근데 아마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 달, 1월 달에 특히나 많이 빠졌어요. 그런 이유들은 아무래도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했을 때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하면 달러 가치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져요. 1달러당 1,200원 돌파한 지가 오래됐었죠. 그렇게 아무래도 달러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달러가 비싸면 비싸질수록 국내에 투자되어 있는 중시에 투자되어 있는 자금 또한 빠져나갑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100원일 때 원화로 교환해서 한국 삼성전자를 샀어요. 외국인 입장입니다. 샀어요. 그런데 막 달러 값이 막 1,200원이 돼요. 삼성전자의 주식이 오르더라도 이 환율이 올라가면 나는 손해거든요. 아니면 그게 역마진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예. 환차손이 생깁니다. 그러면 투자에서 수익이 올라봤자 환차손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결코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투자자. 그래서 자금이 이탈하고 이런 계속적으로 증시에 자금 이탈하면서 하락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의 상승은 국내 증시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보인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글로벌적으로 경제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으로서 제닛 옐런 예전에 FOMC 의장이었죠. 제닛 옐런이 지금은 현재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제닛 옐런이 재무부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닛 옐런이 지금 미국에서는 러시아를 규제하지 않는데 중국이 계속 거기에서 반대를 해왔잖아요. 중국한테 계속 경고를 줬습니다. 너네 러시아 지원하지 마, 교류하지 마. 계속적으로 압박을 줬는데 만약에 중국이 러시아를 돕거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미국에서 강력하게 중국을 제재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유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지만 이번 재무장관 제닛 옐런이 러시아 때문에 중국을 제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지금 내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죠. 러시아 관계 이후로 중국을 제재하는 것 자체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중국을 오히려 지금 중국과 대화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그 정상회담도 했었죠. 재무장관 회의도 했었죠. 고위급 회담도 했었습니다. 러시아의 무기를 공급하거나 금융서비스 중앙은행 제재를 회피하려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요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중국이 대놓고 금융 지원이나 자금 루블화를 교환해주는 역할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중국이 만약 러시아를 물질적으로 지원할 경우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예전에 얘기했어요. 지지난주에 중국이 만약 러시아를 물질적으로 도와준다면 거기에 강력하게 또 제재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글로벌에 완전히 지금 양분화된다. 다시 예전처럼 냉전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라고 굉장히 우려를 했었고요. 또한 거기 지금 그 재무부 소속의 옐런 장관은 아무래도 지금 러시아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을 제재할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조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이 굉장히 전 세계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 공장이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기초적인 그 제품들을 많이 생산합니다. 중국에서. 애플도 역시 마찬가지로 홍콩이나 대만이나 중국에 공장을 두고서 제품을 생산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낮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마진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많이들 공장을 세웠었어요. 글로벌 기업. 또한 중국 시장 역시 진출하려면 전 세계 인구 13억, 15억이라는 인구를 아무래도 시장을 공략하려고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세웠었죠. 그래서 전 세계 공장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최종 판매처들이 애플, 삼성 이런 최종 판매처들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중국에다 공장을 세우니까 거기에 공급을 부품하는 부속품 업체들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업체들도 당연히 중국의 그 주변에다 공장을 세울 수밖에 없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의 대부분의 산업군에 필수적으로 생산하는 대부분의 공장이 중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도 그동안에 이러한 공장들이 많이 중국에 들어서면서 급성장을 한 계기가 됐었고 이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덩치가 제법 커졌고요. 요즘에 최근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 이후 들어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대립이 심해지면서 점점점 이러한 공장들에 대해서
제재가 좀 많이 생기고 수출 수입에 대해서 다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지금 중국하고 중국이 러시아를 지금 전반적으로 스위프트 하면서 금융 제재를 가했잖아요. 러시아한테 유럽이건 미국이든. 근데 중국이 만약에 여기서 금융적으로 해지를 해주거나 하게 되면 당연히 전 세계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크게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은 상황이 되다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유럽과 미국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앞으로 이 타격이 크지만 그러니까 다 같이 제살 깎아먹는 식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이 안 도와주게 되면. 근데 지난번에 중국은 러시아의 천연가스나 원유 등을 굉장히 저렴하게 사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예, 당연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네들이 좋겠죠. 예,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피해국은 유럽이고 최대 수혜국은 미국, 그 다음 수혜국은 중국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가의 러시아산 원유나 이런 것들을 살 수 있으니까요.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점점 전 세계화적으로 세계화 무역 이런 것들이 점점점 다시 냉전 시대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우려가 되고 있는데 옐런 장관이 이런 얘기가 불필요하다. 중국의 제재는 오히려 러시아 때문에 중국의 제재는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무래도 세계화에 대해서 좀 깨고 싶지 않은 이러한 발언이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 말로 직접 하게 되면 미국 전체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의 그 밑에 재무장관이 이렇게 자기의 피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이런 그림, 뉘앙스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러시아가 원유 대금, 비트코인으로 결제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루블화가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강력하게 매수한다라고 한 달 전에 뉴스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급등했었고요. 근데 전문가들이 봤을 때 러시아가 원유 대금 자체를 봤을 때 비트코인 결제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가 원유 가스 수출 대금을 가상화폐인 코인으로서 받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 전문가들 자체가 실제로 이게 이행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투자 전문 마켓 워치에 따르면요, 스위스 커터뱅크 분석가 여러 가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가격이 100일 동안에 가격 변동성이 그만큼 컸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중국 자체도 비트코인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가장 빠르게 디지털 화폐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민간의 코인들을 세블 코인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러시아가 비트코인을 결제한다 그러면 중국이 원치 않을 거다. 솔직히 중국이 안 받아주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디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이 비트코인으로 받긴 어렵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도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예, 라고 보고 있고요. 이건 분명히 전문가들의 예상이고 전망입니다. 또 뒤에서 정치권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주고받고 할 수는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지금 러시아 제재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달러나 외환을 거래를 아예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을 왕창 사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지난달에 이어졌지만 중국이 안 받아주면 말짱 꽝이다. 네, 라고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근데 중국이 원치 않기 때문에 크게 이제 쉽게 이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중국하고 위안화, 루블 바꾸자. 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루블화 거래가 전 세계적으로 못하고 있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중국이나 자기네들끼리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루블화가 가치가 폭락했어요. 이것을 내가 위안화라고 바꾼다고 한들
루브라를 현금화해서 자기 나라에 쓸 수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외하고 또 맞바꿀 수도 없으니까, 러시아하고 결제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이슈, 네, 미국하고 미국이 유럽에게 천연가스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동안에 러시아에 굉장히 천연가스 의존도가 40%가 넘는 독보적인 비중이 높았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유럽이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천연가스 공급을 확대하면서 유럽을 좀 진정시키고 러시아의 비중을 낮추겠다라고 지금 유럽이 밝혔습니다. 네, 추가 공급 150 헥타르죠. 엄청난 양을 지금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최소 2030년까지 엄청난 LNG 공급을 할 것이라고 목표를 밝혔는데, 러시아가 EU에 공급하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럽도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봐야 3분의 1인데 전체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러한 수익 등으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조금, 천연가스 가격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일부 부족분을 일부 메우는 데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동과 아프리카들도 가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유럽이 체결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LNG 선박 발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유럽에서도 발주가 나올 수 있고요. 중동 아프리카에서도 발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좀 유심히 보면 아무래도 원유 가격,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증시하고 연관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계속적으로 물가 상승에 주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도 잘 판단을 하면서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쭉 글로벌 이슈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잠시 쉬었다가 다시 뭐 섹터별 혹은 국내 기업들 이슈를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국내 기업들 이슈 및 테마에 대해서 섹터별 이슈가 될 만한 얘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무려 75조 원, SK 하이닉스 11조 원, 1분기에 각각 매출 이렇게 굉장히 70조 원 돌파, 10조 원 돌파, 역대 최대 실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물자 수급이 굉장히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라듐이나 이런 기초 원자재,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폭등하다 보니까 아연 가격도 폭등했죠. 팔라듐 폭등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글로벌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1, 2위 기업들의 실적이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런 대외 악재뿐만 아니라 게임 다양한 오히려 생산 파운드리, 위탁생산 수요 문제까지 겹치면서
국내 이슈도 굉장히 컸는데 여기에 굉장히 선방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름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좀 올해는 아무래도 사상 처음으로 300조 원 매출을 거두지 않을까. 디램으로만 말이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갤럭시도 지금 갤럭시도 지금 굉장히 판매 예약이 굉장히 호황을 누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크게 상승세, 올해 최대 역대 매출 실적 다시 한번 갱신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 인수하는 데 있어서 대금을 미납했던 소식인데요. 2,743억 원을 미납해서 쌍용차 인수에 다시금 어려움, 무산 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쌍용차 노조가 아무래도 인수를 반대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인수 대금까지 미납하다 보니까 계약이 해지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좀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25일까지 계약금을 제외하고 2,743억을 납부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에디슨 입장에서도 노조가 강경하게 반대 입장 나오면 인수에 대해서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좀 해지가 될 수 있다. 쌍용차는 이달 말까지 해지 여부를 결정한 뒤에 허가를 받을 것을 좀 내다보고 있고요. 에디슨 모터스는 인수 작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에디슨 모터스 자체적으로 현금이 있는 게 아니고 투자자를 유치해서 할 예정이었지만 솔직히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강력한 쌍용차 노조의 반대로 인해서 창업펀드들도 지금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수대금까지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 어차피 쌍용차는 굉장히 좀 어려움에 굉장히 봉착해 있는데 강경한 노조에 때문에 오히려 회생 자체도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그 서울에 전기차 버스 있죠? 거기에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 버스 업체 1위. 그래서 쌍용차도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 전환할 수 있을 때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를 인수하면 그만큼의 좀 더 높은 것을 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좀 무산되지 않나 이렇게 조금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현대차에서 자체 개발한 커넥티드 카를 소카와 연계해서 시장에서 아마 펼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자체 개발한 커넥티드 카, 이게 뭐 자율주행차에 있어서 운영 체제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1위 기업이죠. 공유카, 1위 기업인 소카하고 연계한 다음에 소프트웨어 운영 체제에 통해서 협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이 그동안에 다양한 방대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가공하고 처리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공급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카 앱에 연동하면서 소카도 최적화된 운전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의 최대 공유 업체들은 아시다시피 자체적으로 자율주행차에 투자를 많이 해서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개발보다는 차라리 현대차하고 협업을 해서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여기에 또 데이터들은 이런 것들을 다시금 할 수 있게끔 해서 좀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끔 공유하자라는 협력하자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수익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뭐 좀 공유 자동차 현대차하고 협업한다라는 게 좀 큰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슈는 바로 K-웹툰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BTS 아무래도 방탄소년단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 뒤를 잇는 다양한 웹툰
한국 웹툰이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과 넷플릭스랑 오징어 게임을 지으면서 예, 한국 웹툰이 지금 잘 팔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IP들이 잘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전 세계적으로 만화하면 일본이었거든요. 그런 일본을 지금 웹툰으로 시장이 변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바뀌고 있다. 베스트셀러 1위가 전 세계, 전 세계 12억 독자. 베스트셀러 1위가 현재 로어 올림푸스. 이걸 사례 들면서 한국 웹툰이 일본에서도 지금 1위를 달성했고요. 카카오의 일본 웹툰 지사 피코마가 무려 1,710억 원, 세계 2위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엄청나네요. 웹툰 시장이 이렇게 컸습니다. 빅게임 앱 부분에서, 게임 앱이 더 크지만 빅게임 부분에서 전 세계 2위. 유튜브와 데이트 앱을 제친 것이래요. 엄청나죠? 틱톡이 전 세계 1위인데 그거 2위가 바로 피코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하고 지금 카카오 웹툰이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네이버 웹툰이 1위지만 일본에서는 카카오 웹툰이 1위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까지 지금 유럽 시장까지 지금 우리나라 웹툰 플랫폼 그걸 토대로 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았고 M&A를 막 시작했었고요. 그래서 미국의 최대 웹소설 혹은 웹툰 사이트를 인수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 관련주, 컨텐츠, IP 관련주들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공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전 세계 가장 큰 시장이긴 하지만 공략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G 이니시스가 코인 신사업을 발표했었습니다. 그 발표하면서 주가도 좀 많이 올라왔는데요.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한다라고 좀 밝혔었어요. 지난주에. 본업인 전자결제 시장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수수료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돼서 단화를 보시면 굉장히 크게 주가도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 영역 사업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NFT, 위스타 다양한 서비스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KG 이니시스 역시 마찬가지로 다날과 같이 온라인 결제를 주로 하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걸로 돈 많이 번 회사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를 통해서 KG 동부제철, KG 그룹사가 엄청나게 다양하게 큰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갤럭시와 머니터리, 그다음에 다날, 요거와 같이 이거보다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NFT 시장이나 가상자산 시장 사업을 안 한다는 이유로 주가는 훨씬 낮게 평가를 받았었죠. 그래서 요번에 결제망을 사용하던 카페24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할 거라 밝혔습니다. 주가도 많이 올랐다. 이러한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오늘 좀 이슈가 이 정도로 좀 추려보고요. 현재 9시 9분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현재 시장을 개장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다시금 인테리어 관련주들, 그 다음에 인테리어 관련주들, 건설 관련주들 오늘 현재 강한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첫 번째로 펼칠 공약 중에 하나가 재건축, 재건설에 대해서 제재를 좀 완화하는 내용 등이 좀 있는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인테리어 관련주들의 강세로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시장이 러시아 때문에 굉장히 혹은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로 굉장히 좀 변동성이 심한 장세인데 대부분 좋지 않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건설업이나 오히려 인테리어나
이렇게 지금 윤석열 당선인 정책 관련주들만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좀 잘 생각하고 판단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오늘 시장, 이번 주 시장에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 및 이러한 테마를 이따가 잠시 후 쉬었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1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송 시간을 통해서 저와 함께 같이 성공 투자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받아보실 분들은 채팅방에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보이실 겁니다. 거기 QR코드를 보시면서 실질적으로 스마트폰 앱을 갖다 내시면 카메라 앱을 갖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링크가 발송하게 되고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채팅방에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9시 20분까지 지금 방송이 종료가 되면요. 채팅방도 당연히 닫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관심 테마 어떤 테마들을 좀 봐야 되냐, 이번 주 관심 테마들을 어떤 것을 봐야 되냐라고 한번 보면요. 제가 봤을 때 디지털 화폐, CBDC 관련주들 아무래도 이번 주에 좀 더 유럽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전 세계적으로 지금 CBDC의 니즈가 굉장히 강하게 불러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변동폭 굉장히 크죠. 그리고 러시아를 제재했는데, 금융 제재를 했는데 러시아가 막 비트코인 사고 있으니까 유럽이든 미국이든 비트코인도 제재해야 된다. 그걸 제재하기 위해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가 빨리 개발이 돼야 되고 빨리 착수가 돼야 됩니다. 대부분 개발은 완료한 상태예요. 어떻게 법 규정을 개정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 산업이나 이게 개발 생태계가 자리 잡힐 수 있거든요. 중국은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도 계속 니즈가 강하게 오고 있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압박을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만약에 디지털 화폐를 언급하면 언급할수록 특히나 대통령이 언급하잖아요. 그러면 CBDC 관련주들 굉장히 폭등합니다. 중국이 발표했을 때도 우리나라 CBDC 관련주들 폭등했었거든요. 미국이 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국 편이기 때문에 미국이 한다, 우리나라도 빠르게, 한국에도 빠르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대폭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모아가야 된다. 단기 급등도 공략해야 되고요. 매집주로도 공략해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콘텐츠, NFT,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웹툰 IP들 있는 데 있죠. 그러한 콘텐츠, 소설이나 혹은 이런 기획, 드라마도 제작하는 업체도 될 수가 있고요. 이런 다양한 IP를 기획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 관련주들도 충분히 웹툰 쪽으로 시장으로서 혹은 이런 OTT 사업 시장으로서도 지금 중국의 한한령이 점점점 제한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게, 국내 드라마들이 점점점 중국 채널에서 OTT에서 방영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 근 4년 동안, 5년 동안 우리나라 드라마를 중국에서는 볼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하나 둘씩 지금 가능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관련주들 중국의 한한령 해제에 굉장히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합니다. 그 기대감으로 당연히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콘텐츠 관련주들, 콘텐츠 제작하는 회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방대한 콘텐츠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카도 있을 수 있고요. 현대차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한 자율주행차가 점점 다시금 부각이 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랬죠. 아무래도 로봇과 메타버스의 제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 로봇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율주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봇도 하드웨어적인 로봇이 있는가 반면에 소프트웨어 로봇도 굉장히 소프트웨어가 핵심이거든요. 이런 인공지능, 빅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이 빅데이터 내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해서 학습 능력을 거친 다음에 이것을 시기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술이 가장 중요한데 자율주행차가 그 대표적인 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자율주행 테마도 눈여겨보시면서 이번 주 눈여겨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급등 가능한 종목, 제가 꼭 급등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정신 전문가가 봤을 때 급등 가능한 종목, 그것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한네트가 있고요. CBDC 대표적인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CBDC 대표적인 관련주고요. 아무래도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관련주는 당연히 벤 사업을 하거나 그 다음에 현금 자동 지급기 CD기 사업, 키오스크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주로 디지털 화폐 관련주, CBDC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거든요. 한네트 같은 경우에도 한국컴퓨터라는 회사에서 독립을 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하철, 대형 유통점, 편의점, 휴게소, 공공장소의 중심으로 CD기를 설치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하고 더불어서 대부분 현금 이출이 수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금융권 사업자 자동 현금 지급 서비스 요것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CBDC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고요. 국가 금융기관하고 국가하고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CBDC 관련 사업, 디지털 화폐 관련 사업을 했을 때 최대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상승세도 강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쪽으로 제가 보고 있는 업체는요, 바로 버킷 스튜디오입니다. 실질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컨텐츠를 제공하는 주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재무제표 쪽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좋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시총도 한 2,500억으로 좀 적은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그나마 지금 작년에 메타버스 관련주, NFT 관련주 등으로 좀 시장에서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NFT 관련주, 즉 디지털 가상 자산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급등한 이력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이런 게 다 하나의 컨텐츠고 테마로 분류가 된다고 하면 버킷 스튜디오도 그 NFT 관련주로서 많이 부각이 됐었고요.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빗썸 라이브 요거와 관련해서 빗썸 관련주로서도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예,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여기하고 합작을 해서 결제, 그다음에 NFT, 커머스 이러한 복합적인 커머스 플랫폼을 개발해서 투자자한테 관심을 받았다. NFT 관련주로 빗썸 관련주로서 부각을 받았다 해서 관련주로서 버킷 스튜디오를 조금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대표적으로 인포뱅크 자율주행차 관련주죠. 애플카 이슈로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까지 오늘 관심 종목 3종목까지 이렇게 좀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함께 이러한 종목을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 채팅방에 입장해 주시고 지금 바로 입장만 가능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오늘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